서프타임즈 2023년 3월 14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프타임즈는 세상 돌아가는 역사 속에서 생존 우선순위와 기업 및 국가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편집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합리적 의사 결정이었으면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 가능 여부에 따라 그것이 합리적이었다, 비합리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윤 대통령 주 69시간 근무 반발에 MZ세대 설문조사 후 법안 보완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했습니다. MZ세대 등 근로자 반발에 한반 물러서 라고 제목을 썼는데, 소제목을 개편안 발표 뒤에 전체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반발 여론이 거세지자 국민소통을 강화하라며 논란을 진화하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MZ노조라고 불리는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주요 선진국에 견져 평균 노동시간이 많은 한국이 연장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은 노동조건을 개선해왔던 국제사회 노력에 역행한다며 협의회 위원 전원이 일치된 의견에 따라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견 의미가 상당히 있고 또 반대 의견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제 의견입니다. 근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고용노동부의 관료적 책상머리 출신들의 개정안인 것 같다. 이 임금이라는 것이 단가 곱하기 시간이란 개념이 반영돼야 되는데 시간만 가지고 놀았다 이거죠. 전체 근로자의 81%가 중소기업에 취업해 있다고 합니다. 정부의 개편안은 대기업은 어떻게든 소화할 능력은 있겠다고 하지만은 문제는 중소기업의 임금 구조에서 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간 정도 기술을 가지고 지금 생산을 하는 기업은 목표 생산량을 위해서 8시간 기준 일당은, 즉 기본금은 낮게 하고 잔업 50%를 행해 온 것이 수십 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은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잔업을 스스로도 선택을 하고, 잔업을 못 시키면은 왜 안 시키냐고 거꾸로 항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세대도 변했고 8시간 안에 목표 생산량을 달성해야만이 생산성 향상, 우리나라가 OECD 중에서 생산성이 매우 낮다고 그러는데, 그런 그 경영자 입장에서는 8시간을 일하면서도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는 설비 투자나 뭐 또는 이런 거를 하지 않으면서 박봉에 1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보통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중소기업 공단이나 이런 데서 뭐 8시간 근무하고 퇴근하는 버스, 또 2시간 잔업을 하고 퇴근하는 버스, 이런 것들을 운행하는 관행들이 해왔던 것이죠. 이것은 주 50시간, 8시간 곱하기 5일, 582 40, 40시간 내에 우리는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제조업, 그것도 중소기업의 근로자를 위해서 해야 할 개선책은 기본급을 올려줘야 한다. 잔업 없이도 월 생활비를 보장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잔업으로 월 수령액을 보장하는 형태로는 더 이상 곤란하다. 우리가 뭐 세계 경제 10위권 내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러면은 좀 더 적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그래서 1맨데이 8시간 주 40시간 안에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경영 개선이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제가 그 배운 제약이론 경영이 답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국 경제지가 지적, 키시 총리는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은 모호하다고 좋다고 생각한다. 커리어라는 일본 매체에서 보도한 내용인데요. 종업원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을 우선하던 일본 기업에 미국식은 그 하이테크 기업이라도 대량의 종업원 삭감을 실시하는 것이 있다. 주주 제일주의 과거형 자본주의는 나쁜 것이냐? 영국의 일본 특파원이 아직 윤곽이 분명치 않은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화제가 된 닌텐도의 이와타 전 사장은 잘릴지도 모른다. 불안 속에서 엔지니어가 전 세계 사람들을 어떻게 화끈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매우 의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경영 성과가 안 좋을 때도 데리고 사는 그런 정신을 일본 기업은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식 투자자들의 인원 감축 요구를 일축했었다. 그의 주장은 최근 직장을 잃고 눈물로 지새운 실리콘밸리 주민들에 인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와타는 옳았던 것이냐? 한번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주 제일주의는 옳은 것인가? 기업은 분기별로 성과를 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분기 배당도 하는 기업이 많다고 그러는데요. 철저한 주주 우선주의, 자본주의가 원칙적으로 기업 발전을 이루느냐는 물음에 하나의 답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네요. 실제로는 미국에서조차 주주 우위 때문에 일어나는 만행이 혜택을 가져올 바람직한 선택인가라는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기업의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 틀을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꼭 그 주주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니까 이해관계자에는 채권자도 있고 근로자도 있고 그 다음에 정부도 있죠. 최하 세 부문이 또 그 모든 기업을 운영하는 데는 관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자본주의가 이제까지 일본에 맞았던 것이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것이 일본이라기보다도 어떤 기업이라도 미국 기업도 그렇고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부의 관여를 받고 있죠. 그 다음에 은행권에 의해서 또 이해관계자의 또 경영 역량을 받고 있죠. 또 근로자의 어떤 그 이해관계에 의해서 노조 등과 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그 바람직하게 잘 해내야만이 그것이 자본주의인 거지. 이 삭감만 가지고 자본주의는 더 이상 나쁜 거냐 하면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저는 봅니다. 기시다 총리의 새로운 자본주의란 결국 무엇인가? 그에 가까운 사람들에 따르면 기시다는 자기 보신에 나오진 책임자들 비효율성, 대대로 물려받은 리스크 회피 지향이 있는지 그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새로운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일본의 고용시장에서에게 지금이야말로 기회다 하는데 그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 뭐 이런 그 IT 대기업에서 대거 해고된 사람들을 그 일본이 그 재능을 좀 교환할 수 있게끔 또 영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더 활기찬 새로운 자본주의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유감스럽게도 그러나 전통적인 자본주의 잔인하고 교란적인 측면의 필요성을 기시다는 인정해야 한다. 라고 또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본인도 인정한 것이지만 이와타주의죠. 이와타즘 데리고 산다는 거 가족 중심적인 이 정신 가장 큰 문제는 그의 주장이 미국이 몇 년이나 걸려서 도착한 검증 결과가 아니라 그의 개인 심한 의문에 의거한다는 점이라고 좀 비판적으로 썼습니다. 이에 관련된 또 뉴스로는 외국 IT 잔혹한 이야기 정리해고돼도 지옥 받지 못해도 지옥 월급이 내려가는 사원의 한탄이라고 문예
문예 온라인에서 또 이런 제목으로도 그 보도가 된 게 있습니다. 일본은 그 어떤 그 그룹을 얘기할 때 집 가짜를 쓰더라고요. 그 옛날부터.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는 초장부터 그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재벌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러니까 먼먼 그룹, 망한 대우그룹이라든지 뭐 현대 모타그룹이라고 표현하든지 이런 SK그룹이라든지 우리도 그룹이라고 얘기를 그 하고 있죠. 근데 일본은 지금도 뭐 스미토모가 이렇게 한자로 표현하고 있는 거로 저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상한 위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부 법안을 미지급 상태로 둘 준비를 하고 있다. 자넷 옐런은 그들의 계획은 단지 다른 이름으로 디폴트라고 비판했다는 거죠. 인사이더 줄리아나 카플란 에일렛 세피, 뭐 이름이 기네요. 보도 내용인데요. 공화당은 디폴트 방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안을 통해 디폴트에 대한 준비를 시작하고 있다 해서 이제 뉴스들이 쭉 최근에 나왔고요. 옐런은 근데 그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 미국 재무부 장관이죠. 옐런 장관은 중요한 것은 정부 청구서, 모든 정부 청구서를 기한 내에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경제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의 청구서를 지불하지 않으면 경쟁 및 금융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요. 음, 뭐 이거는 제가 그 설명할 수준의 얘기가 아니고 그 학습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편집을 한 것입니다. 부채 상한선을 높이기에 투표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은 정부가 그 부채가 많은데 이 돈을 지불하려면은 연방은행에서 돈을 꼬아야 되는데 부채 한도가 정해져 있으면은 연방은행에서 돈을 안 찍어주니까 정부가 스톱이 된다 그런 뜻으로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방위비를 제외한 모든 지출을 20% 삭감한다. 전체적으로 25%라고 말했다. 자, 그건 경찰 소방관들을 의미해요. 헬스케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 얘기죠. 너무 그 코비드 이후로 미국도 돈을 너무 많이 풀어가지고 국가 부채가 한도가 자꾸 다다르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는 잘 모르지만 일본 정부처럼 국채를 발행해서 연방은행의 달러를 확보해 정부 부채를 해결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연방은행이 미국 정부의 국채를 사줘가지고 달러를 그 푸는 방법. 일본은 쭉 그래 와가지고 지금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일본 GDP의 뭐 259%까지 있지만은 뭐 잘 견디고 있는데 미국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될까? 뭐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나라하고 달라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연방은행이 정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 건국 초기부터 정부와 뱅커는 그이 독립적인 국으로 세계은행이라고 뭐 말은 다 그렇게 붙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민간 은행인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게 글로벌 금융 세력으로 만들었던 거다 하기 때문에 결국을 미국을 돈으로 지배하는 것은 그 글로벌 금융 자본이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다면은 뭐 연방은행 FRB의 뭐 의장 이런 사람을 그 대통령이 임명을 한다 그래도 그건 형식적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금융 세력이 내정해서 추천을 하는 거로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부채 한도를 늘린다 그러면은 재무장관 옐런 누나도 이 연방은행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어, 못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이중화 철저, 삼성 SDS 클라우드 핵심 기지 첫 공개했다. 장관 그 카카오 그 데이터 센터의 화제 이후로 이게 아주 그 중요해 가지고 삼성 SDS에서 작년 12월 동탄 데이터 센터 개관해 가지고 이번에 이제 공개를 했다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건물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똑같은 시스템을 두 개로 해가지고 한쪽이 불이 나더라도 한쪽은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는 뭐 그렇게 해서 기업용 크라우드를 그 제공한다. 기업이 일일이 그 하드 컴퓨터를 그 데이터 저장소를 그 하기가 하는데 투자가 많이 되니까 클라우드로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그런 거로 이해를 했습니다. 미 SVB 후폭풍 시그너처 은행 연쇄 파산, 국내 금융격 역량은 머니투데이 뭐 세 사람이 기자 이름으로 내는데요. SV 파산에 이어 뉴욕시 시그네처 은행도 연쇄 폐쇄했다. 금융당국 모니터링 강화 필요시 안정 조치한다. 우리나라에서 국내은행 예대 업무 위주 유가증권 18%에 불과하다. 국내 전은행 유동성 커버리지율 100% 초과. 뭐 장관 거시경제적인 금융 부분은 저는 뭐 속된 말로 잼뱅이 같은 수준이라서 이런 것들은 그냥 자꾸 보면서 세상에 금융이란 게 뭔지 좀 숙지해가는 과정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런 방송을 하는 것도 제 자신이 얘기를 하면서 제 자신의 그 체화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SVB 실리콘밸리 뱅커 폐쇄에 금융이 필요시 시장 안전조치 가동이라고 헤럴드 경제에서 똑같은 내용의 은행을 했고요. 중앙일보에서는 스마트폰 은행을 36시간 만에 붕괴시키다. SV 뱅크는 전말 해가지고 제목만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3대 은행 파산으로 시그너처 뱅크 압류. 야후 파이낸스인데 이것은 그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그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과 마틴 그루엔버그 FDIC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일일이 입력해서 한번 뭘 찾아봐야 되겠지만은요. 공동 성명에 따르면 이들 예금자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금융 불안은 많이 그 잠재워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대신 주주들과 일부 무담보 채무자들은 보호되지 못할 것이고 그 경영 책임이 있는 고위 경영진은 제거되었다고 그들은 했다. 제거되었다는 표현이 잘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두께 110mm, 10cm, 10cm가 넘네요. 강철이 11cm네요. 그러니까 롤케이크처럼 국내 유일 해상풍력 하부 구조 물 생산 현장 가보니 르뽀 기사인데 조선비주에 경남 고성의 SK 오션 플랜트라는 게 있네요. 이 두꺼운 이 11cm 철판을 O형자 파이프 생산해 가지고 이 바다 밑에 그 들어가는 부분을 그 만드는데 공급을 하는 그런 건 모양입니다. 참 뭐 대단한 건데 이렇게 비를 맞아서 녹슬면은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이런 걸 위에다가 이제 나중에 해상에다가 뭘 설치한다 그럴 때는 내연 페인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서 이런 거 페인트를 또 칠하기 전에는 녹을 또 제거하는 샌드브라스팅 뭐 이런 것도 한다고 그러거든요. 제가 좀 옛날 소시적에 들은 얘기로는 이거 대만의 그 최대 규모 해상 풍력 단지로 수출된 고정신 재킷의 완성된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전 대형 화재 타이어 공장 붕괴 큰 부상 보고 없음 코리아 헤럴드 연합뉴스를 인용해서 보고를 했는데요.
저는 어쨌든지 간에 이 대형 화재 발생에 대해서는 또 산불 화재도 그렇고 그 이 요 내용은 그 챗 GPT라는 걸 제가 좀 나이 먹어서 끙끙거려서 어떻게 설치를 해가지고 거기서 검색을 해서 그 나온 얘기입니다. 에, 그것을 또 좀 세상 돌아가는 시류에 그저 버벅대면서 또 누구의 코치로 좀 어떻게 그 설치를 좀 도와줘가지고 한번 입력을 해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네요.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산불이든 공장 대형 화재든 최근에는 대테러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선족 출신들 그 노동자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 대기업의 정규 사원이나 뭐 이런 공장의 생산직으로는 못 들어온다 그래도 그 하청업체는 직접 관여를 안 하니까 하청업체는 임금 싸다는 의미로 그런 사람들을 들어오는데 거기에 말하자면은 스파이 성격 같은 그런 자들이 섞여 들어올 수 있다고 저는 충분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법무부 장관이 출입국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은 국가정보원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런 대형 화재 발생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소방 경찰 그 소방대만 맡길 성격이 아니고 대형 화재는 대테러 차원에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국 국가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배우 양자경 동양인 최초 아카데미 여주연상 조선일보 뉴스인데요. 영화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로 수상했다. 양자경 씨가 벌써 60세인데도 이 액션 영화에 나오는 걸 보면은 그 무술 실력이 아직도 그 있고 제가 그 이 사실은 그 홍콩 배우 홍콩 영화가 유행했을 때 참 그 젊었을 때 참 이쁘게 생겼다 생각했는데 어디 출신인지 모르겠지만은 예스 마담에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양인 최초로 우리나라는 그 그러니까 주연을 말고 뭐라 그러죠? 이 보조 이런 거로는 우리나라 미나리 윤여정 여사가 탔습니다만은 드디어 그 외국 출신이 아시아 배우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 여주연상 탔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죠. 전에 없이 가속하는 미국의 중국 사절 뉴스위크지에서 기후 문제 등에서 미국 국민의 대중감정 악화가 가속 중이다. 72%에 대해서 중국을 나쁘게 생각한다. 호의적인 감정은 이제 10%대뿐이 안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이 2차 세계대전 발발 전에 일본인들에 대한 여론과 유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홍콩 배우 출신 우리 그 양자경 언니를 그 여주연상을 그 줬다는 얘기는 우리는 그 중국인이라 하더라도 그런 거 하고는 또 다른 거야. 우리는 이렇게 개방적이고 잘하면은 줘. 왜 사실상 미국으로 넘어가서 양자경이 그 많은 미국 영화에 또 출연도 했고 뭐 사실 그 미국인이 됐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홍콩에서 뭐 출연해가지고 나오는 영화 가지고는 뭐 별별 일 없고 맨날 그 국뽕 영화나 찍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홍콩이 되면서 자관 그 홍콩이 그 중국한테 다시 양도되면서 홍콩 그 영화는 무너졌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덕분에 우리 케이팝이 좀 뜬 거다 상대적으로 홍콩 영화나 뭐 이런 거 가지고는 흥행이 이제 그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일본 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니까 새로운 거를 찾게 되니까 뭐냐 그러면은 이제 한국 거 이래서 그 이 차관 그거는 이
말하자면은 그 트레이드 오프적인 것 같은 그런 성격으로 우리나라 케이팝이나 그 한국 그 드라마가 인기를 더 좀 얻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납니다. 잃어버린 10년, 영국을 영원히 바꾸겠다고 위협하다. 블룸버그 뭐 세 사람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처럼 영국도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 글을 쓴 사람이 이 도쿄 니온바시 금융가의 HSBC 증권에서 일했었는데 그런 쪽에서 일본을 쭉 봐왔는데 일본이 그 나름대로 그 일본의 인프라는 양호했고 지금도 양호하다고 그 이렇게 믿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까지 그 잃어버린 30년이긴 하지만은 잘 견디고 있는데 이제 그 영국은 이제 일본 밑으로 그 도저히 그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수준이 되는 게 아니냐. 런던 정경대학의 일본 경제사 교수인 제네트 헌터는 이 나라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많은 측면이 있다고 느끼실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이제 해가 실실 그 지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CC 3기 대만 통일의 결의, 외세의 간섭을 반대한다. 미국을 견제, 중국 전인대를 폐막하면서 대만은 결국은 통일을 시키겠다. 그런데 외세가 개입을 한다면은 그거 안 된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싶겠죠. 어, 그 지목을 피하면서도 대만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는 미국 등을 당연히 견제할 수밖에 없었다. 조국의 완전 통일이 중화민족의 소원이냐? 우리나라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 했는데 중국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한족들이요. 우리도 그러니까 한자가 틀리는데 우리는 그게 그 무슨 칸이 한이 된 거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강성인 그 볼튼이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질수록 미국에 가만히 있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북한이 우리가 한미훈련 시작과 동시에 잠수함 미사일을 발사했다. 그래가지고 잠수함에서 그 미사일을 쌓아 올리는 그런 또 뉴스가 있네요. 음, 자관 한반도에서 긴장이라기보다도 무기 그 대립이 상당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그 중국 그 전인대에서 배운 것은 무엇이냐? 블룸버그에서 나온 얘기인데, 시가 국제의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다. 뭐 독재 정권이 되니까 그렇게 될 거고요. GDP 목표 완만한 것은 큰 자극이 없다는 것을 나타낸다. 베이징은 미국이 공격적인 언사를 강화한다. 뭐 미국한테 이제 좀 나긋나긋한 게 아니고 자기네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다 이런 얘기겠죠. 중국은 기술적 독립을 우선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강력한 금융 규제 기관을 설치한다. 요 우측에 있는 것이 그래서 금융기관 규제기관을 강화한다는 것이 이런 그 중앙 그 공산당 그 휘하에 들어오게 해가지고 완전히 이 통제 국가를 운영하는데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금융시장을 우리나라 IMF 때 당했던 것처럼 이미 금융시장을 오픈했기 때문에 그게 소기에 자기 그 멋대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일본은 G7 그와 글로벌 하우스와 어떻게 대응하는가? 동양 경제인데 가치를 높이고 있는 G7이라고 해가지고 하야시 외상은
그 G7에서 그 법의 지배에 의한 국제질서 이런 거 자유에서 열린 국제질서라는 말을 인용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를 안 썼다 이거죠. 그 하야시 외상은 자유라는 말을 썼고 법의 지배라는 말을 썼는데 민주주의 이념을 내세우는 것이 많지만 그것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아시아 국가를 제외하는 결과가 되어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분단의 선을 긋는다.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주의 대 이제 뭐 공산주의라는 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일본은 그 중의적인 표현으로 법에 의한 지배, 자유에 열린 국제질서 이런 용어를 G7에서 쓰려는 모양입니다. 일본의 중요한 과제는 올해 5월에 히로시마 G7 정상 회의의 메시지를 가을에 개최 예정인 인도가 호스트국이 되어 있는 G20 정상회의에 이어 그것이 확대 논의가 되기를 원하는 거다 이거죠. 글로벌 사우스라는 말도 처음 배우는데 그 핵심적인 대표 국가는 그 러시아와 그 인도 그 터키와 이 인도 이런 데를 글로벌 사우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사우스라는 게 사우스포 할 때 왼손잡이란 얘기인데 이쪽 저쪽에도 안 끼겠다 그런 그 정책을 하는 데겠죠. 그리고 또 과거 식민지의 기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원은 강화되는가 뭐 이런 질문도 하면서 국제 정치학자인 마사타카 교토대 교수는 국제사회는 일개인 동시에 다수인이라고 주장했다. 그 다음에 G7의 한 개의 목소리와 동시에 유엔과 글로벌 사우스의 다수의 목소리를 존중하는 자세야말로 필요한 것이다. 제3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글로벌 사우스라는 게. 그게 뭐 아프리카 뭐 이런 데만 얘기하는 거는 아니고 거기에서 글로벌 사우스라고 그러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나라. 미국의 동맹도 안 맺으면서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이런데 그 동맹도 안 맺으면서 저런 그 나름대로 양쪽에 다 좋은 관계를 가지려는 그런 것도 이런 글로벌 사우스의 어떤 생존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영국도 앞지르다 급성장하는 인도 이 나라가 일본에 도움이 절실한 이유. 영국을 앞지르게 돼 있다 이제 인도가 뭐 영국은 땅 넓이로 봐서는 인도보다는 뭐 매우 작은 나라지만 인도를 식민지까지 지배했던 나라니까 또 인도라는 나라가 어쨌든 되게 복잡한 나라고 그렇고요. 인도에 추월당한 영국 경제의 교훈 이렇게 있는데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영국 경제도 잃어버린 10년이 이제 그 시작이 벌써 된 거다. 그런데 영국처럼 일본도 세계 경제 속에서 지위는 더 저하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일본이 또 나름대로 잘 버티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란 건 여기에서는 일본이요. 일본에서 기술 이전을 필요로 하는 인도. 그래서 이 기회에 인도에서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모디 정권이 GDP의 15%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제조업의 영역 확대에 나섰다. 요 얘기는 중국 대신 자기네들이 제조 강국까지는 아니지만은 아직 인건비가 싼 데가 많으니까 이런 거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제 일본이 조금 더 수위 높은 기술 이전 등으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중국과 한국이 경험했듯이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선진국으로의 기술 이전의 중요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했고, 그래서 인도는 일본의 기술 이전을 보다 많이 필요할 거다. 일본에서는 화성품 등의 소재, 공작기계, 탈산소 관련 분야의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기업이 많다. 자, 공장을 중국에서 인도로 가야 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와
있던 얘긴데 아직까지도 중국 철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항상 그 미련 때문에 무슨 저기 그 가요 그 제목같이 미련 때문에 뭐 그런 가사가 어디 있는 것 같던데 한국은 인도와의 친연성을 좀 찾아가지고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그 신라의 여왕이 인도 공주가 와가지고 김수로 왕과 결혼했대는데 그런 역사적인 거를 좀 그 고대사를 찾아가지고 좀 홍보하면서 이번에 그 전번에 이, 그 인도에서 그 저기 아주 히트친 영화의 그 춤을 어, 이 인도 그 대사관 우리 한국 대사가 춤추는 모양 이런 거 해서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죠. 뭐 그런 것도 좋은 거고. 자완, 예, 인도의 먹거리, 우리 한국의 그 생존을 위해서는 인도에 우리가 좀 물건을 또 좀 많이 팔아야 되고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네요. 미국은 우한연구소에 의해 수천만 달러를 사기당할 가능성이 있다. 뭐 사기당했다는 식으로 제목을 썼는데 쭉 읽어보면은 어쨌든 요 마지막 말에 로버트 레드필드 CDC 전 국장은 NIH 국무부 USAID 국방부의 자금이 우한에서 고위험 바이러스 연구 자금을 지원했다고 증언했다. 자, 바이러스 연구에 미국 자금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런데 잘못해서 우한에서 퍼졌다. 요거 저 음모론 나올만 하죠. 이 정도면은. 그러나 이제 미국 자금이 들어갔다는 거는 이제 사실로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게 의도적인 그 바이러스 그 유출이냐, 레지던트 이블 그런 영화가 미래를 예측한 것처럼 그 좀비 바이러스가 퍼지는데 그게 사고로 퍼지는 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고를 그 가장한 그런 그전 세계에 퍼져 가지고 결국 무슨 목적이냐? 글로벌 무슨 제약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음모론이 나올 만하죠. 이 코비드 때문에 제약회사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을까? 이런 생각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윤 대통령 미래지향 한일 관계 위해 각 부처 분야별 협력사업 발굴 추진 위키리크스 한국 강혜용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강제징용 해법에 따라서 연이어 가지고 언젠가 해야 하고 누군가 해야 한다면 지금 내가 하겠다고 역사적 책무를 강조한 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기에 공감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새로운 한일 관계로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교류 사업을 발굴하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이동훈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서 밝혔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핵시설 타격 최첨단 스텔스 F-35A 20여 대가를 더 추가로 들여온다. 이 노석조 김은중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 북미사일을 잡을 SM-3, 6 함대공 미사일도 구매키로 한다. 이런 게 있어요. 한미는 이날 공시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프리덤 쉴드 FS라고 약해서 발음하네요. 돌입했다. 실전 상황을 가정해 역대 최장 기간인 11일 동안 중단 없이 훈련이 진행된다. 20여 개 야외 실기동 훈련 등 전국급 연합 연습을 통해 한미 동맹의 대응 능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미 육군의 차세대 정찰 전 항공기 RS라고 발음이 될 거예요. BD-700도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다. 해가지고 이건 F-35A에서 그 미사일을 쏘는 장면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일이 국방장관 회담 개최에 차기 전투기 공동 개발을 공동 논의 개발 발표 이후 첫 만남을 가졌다. 그래서 이 영국, 일본, 이탈리아 국방장관 회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가지고 결석과 의지를 확인할 예정이다. 2035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을 완료하겠다. 자, 이 제1영일동맹은 러시아의 남하를 방지하려는 그레이트 게임의 하나였다. 그 결과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었다. 제2의 영일동맹은 이탈리아까지 합세한다. 또한 일본 독자 제트 전투기 개발은 수십 년 했는데 미쓰비시 중공업인가요? 개발은 실패했다. 최첨단 기술 이전을 하지 않고 있는 미국이기 때문에 또한 중국의 세계 패권 도전을 막으려는 목적으로도 보이는데 지금 제2의 영일 동맹은 누구를 타겟으로 하는 거냐? 영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그때 꽤 컸고 만주까지 먹을 수 있었던 어, 그런 그 역사가 있는데 이번에 이 제2의 영일 동맹은 어디를 그 지향하는 것일까? 아, 결국은 러시아의 남하가 아니고 중국이 근본적인 그 견제 목적이겠죠.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 3월 14일자 스루포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